안녕하세요. 미래의료산업협력단 총괄팀장 안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의과학연구처와 미래의료산업협력단 연구비 사용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약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 Q&A, 여러분들의 Q&A 참여도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2시간을 꽉 채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명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미래의료산업협력단 박성빈 부단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의료 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만 지금 소속들이 과제들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또 많은 규정 변경들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총 모체들은 정해져 있는데 각 과제별로 어느 부처의 과제냐, 어디 전담 과제냐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 요령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부처의 과제인데 자금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이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혹은 기금이냐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과제가 협약이 되고, 또 사업비도 그 안에 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비를 그냥 집행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는 걸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협약에 대해서 도장은 찍혀 있지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이걸 또 아, 입찰을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 소액 수의계약을 입찰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일과학연구처 그리고 미래의료산학협력단에 계시는 또 오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숙지하고 계시고 우리 또 퀴즈나 시험도 또 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최신 정보, 최신 운영 요령에 뒤처짐이 없게끔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과연구처와 미래의료산업협력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잘 또 숙지해 주셔서 사업비를 집행을 해주시면 불인정 환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가끔 사업비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의광연구처나 산학협력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집행에 대해서 귀찮아서 아니면 융통성이 없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여기 계시는 연구자분들, 또 연구원분들, 또 연구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계시는 선생님들 의견들을 잘 따라주시면 사업비 집행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광연구처 그리고 미래의료산업협력단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설명에 목차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과학연구처와 미래의료산업협력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실 과제 지원 업무, 인사, 구매 관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한 차례 Q&A 시간을 먼저 가질 예정입니다. 그 후에 기술 경영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표드리고 추가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시게 뭐 전화 오시면 나가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화장실로 다녀오시고 뒤쪽에 다가도 편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과학연구처 소개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광연구처 정혜영입니다. 저희 먼저 의광연구처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의광연구처는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조성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서 의료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며 의료원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한 연구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처는 서용진 처장님하고 그리고 홍승필 부처장님 그리고 미래의료 3단 국장을 겸직하시는 허금희 부장님 그리고 그리고 임상연구비를 담당하는 김도훈 선생님하고 병원협약 연구비를 담당하는 유승효 선생님, 연구기획 담당과 그리고 연구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최보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연구처 업무로는 연구비 관리, 연구진흥사업 관리, 그리고 연구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비 관리입니다. 연구처 연구비로는 병원협약 연구비가 있고요. 임상연구비도 같이 있는데 산단과 동일하게 공모지원, 계약, 정산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협약 연구과제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원 인사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진흥 사업 관리입니다. 물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논문 게재로 지원 사업, 외국어 논문 교열 사업, 박사후 연구원 지원 사업, 그래픽 디자인 지원 사업, 그리고 우수 논문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 지원 관리입니다. 역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원의 연구 업적을 관리하는 YRI 시스템 관리와 연구에 도움을 드리는 의학 통계 상담, 연구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평가하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교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교원 창업 준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매월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구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진흥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처의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연구처의 목표는 연구비 1,000억 달성입니다. 물론 저희 기관만이 아니고요. 미래 캠퍼스 포함입니다. 그와 동시에 첨단재생의학센터 설립과 스마트한 병원 만들기, 그리고 의사창업 촉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학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 모두 TF팀이 구성되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니 2025년 회계연도 말에는 많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료 산학협력단 소개를 맡게 된 안희석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하나가 말하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엄청 떨려요. 예, 제가 엄청 떨리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떨리실 거예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하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발표하시다가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짧은 침묵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미래의료 산학협력단 역할과 조직 구성,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미래의료 산학협력단은 작년 24년 3월 1일자로 원주산학협력단과 지점 분리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저희 과제 협약을 해서 연구비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보시다시피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관은 기부금 형식으로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직도 같은 경우는 저희 단장님과 부단장님 계시고 그 아래 저희 사무국에 경영지원부와 과제지원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과제지원부 선생님들과 많이 컨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면 인사, 구매, 기술 경영 쪽으로 생각되고 다음 페이지는 저희 이제 업무 분장표인데 담당 업무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당 요 PPT 자료는 지금 출력물에는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저희가 그 설명에 신청해 주셨을 때 메일로 각각 송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단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아마 연구비에서 집행을 하실 때 저희 산단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마음대로 이 자료 달라, 저 자료 달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신촌에서
바탕으로 하는 매뉴얼과 지침, 규정, 특히 저희 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하는 자료다 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기보다는 뭐 신촌 산학협력단, 의료원 산학협력단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지원 업무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천유현입니다. 저는 오늘 과제 관련해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집행 전 확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규정에 맞는 집행을 좀 크게 4가지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인 비품 구입 시기 확인을 조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업의 경우에서는 뭐 연차 종료할 때 돼서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으나 단계 종료 직전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연구실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연구가 종료할 때가 다다라서 노트북을 어떤 것에 사용하시는 건지 연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표 처리 시기 확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카드 대금 결제 확인을 작성을 해놓은 이유는 저희가 신한카드를 사용하시는 사업과 같은 경우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카드 대금이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26일에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1일부터 말일자까지의 카드 사용권이 23일에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이직 바로 카드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대금 일자가 23일이나 미정산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카드가 정지가 되니 확인 후에 정보 처리를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실대비표인데요. 예실대비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예실대비표는 연구비 관리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빨간 박스들을 확인해 보시면 최초 예산, 현재 예산, 실집행액, 집행 잔액, 해당 건을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비라는 것은 RMS를 통해서 전액 모두가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실대비표를 확인하실 줄 알아야 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집행 처리 중 이제 저희 주요 증빙 서류 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 산업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는 크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인데 제가 좀 가장 크게 보완을 자주 요청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 공급받는 자란입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랜드 사업의 경우에는 협약은 본점인 원주 산단과 이루어지지만 연구비 관리 및 정산은 모두 미래의료 산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부 처리를 하실 때에 모든 증빙에 공급받는 자라는 연세대학교 미래의료 산학협력단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유의사항 중에 세 번째,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인데요. 이게 페이퍼리스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RMS PDF 파일로 전표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보관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페이퍼로 저희에게 실제로 제출을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 해당 파일을 똑같이 PDF 파일로 따셔서 전표 하나의 신청 번호를 기입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집행별 필수 제출 서류인데요. 제가 파란색 글씨로 그 표기해 보시는 해놓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조금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누락이 되거나 헷갈려 하시는 증빙을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외 출장비의 3번 이티켓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이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구비 카드건으로 집행을 하셔서 인비식비 신청을 하실 때 미리 하시기 전에 이미 전표 처리를 하셨지만 저희가 전표라는 것은 하나의 전표를 보고 그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에 이티켓은 식비 계산을 위해서 필수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산 및 감사 대응입니다. 제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오실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RMS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고 타 시스템을 사용하시라고 안내드리고는 있는데요. 이게 정산이라는 것은 저희 RMS를 통해서 타 시스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대략적으로 순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가
나서서 RMS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RMS에서 집행 잔액, 인력풀 등록, 미집행 내역들을 확인하시면 두 번째로는 연구실 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파일과 비교 대조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RMS라는 것은 어찌됐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내에서 파일을 관리하시는 것과 비교 대조를 하셔서 이상이 없는 경우 타 시스템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스템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계부라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RMS와 동일한지, 특히 참여 연구자가 누락된 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집행 잔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서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연차 사용 내역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 들어 이제 회계법인에서 좀 자주 소명 요청이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출금증입니다. 이게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요청을 해주시는 출금증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MS에도 출금증을 출력할 수 있지만 회계법인에서 요청하시는 사유는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된 일자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가 제외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실지급 급여가 필요하시다면 우리은행 자금이체 내역서 파일을 작성하셔서 산학단 쪽으로 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물 증빙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미지급 인건비와 비슷하지만 총 연구비의 계상이 되기 때문에 꼭 증빙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수님들의 급여 명세서와 원점 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시고 추가로 회계법인에서 현물 출장 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신 후에 저희 쪽 직인 날인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비고란의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현물 금액 확인이라고 작성을 해놓은 이유가 이게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현물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990만 원만 진행을 하신 경우에는 남은 차액이 10만 원을 꼭 현금으로 반납을 하셔야 되니 해당 건을 꼭 확인하신 후에 전액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의비 사전 승인 미신 정권입니다. 저희가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혁신법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승인 신청서를 받지 않은 회의비 건의 경우 모두 불인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조금 꼼수 아닌 꼼수를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RMS의 회의비 사전 승인 신청서 구축을 할 수 있는 탭이 마련이 됐는데 해당 건을 좀 여분을 많이 생성해 두신 이후에 실제로 집행하신 건을 회수하셔서 수정 후에 다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력풀 미등록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인력풀이라는 것은 곧 정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력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용실적 보고서가 나가게 되면은 이미 급여는 나갔으나 저희가 그 돈을 반납해야 되기에 인건비를 반납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이후 필수로 일주일 이내에 인력풀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현물을 기입을 해놓은 이유가 아직까지 많은 연구실에서 현물에 대한 것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현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쉽게 얘기하자면 미지급 인건비인데 이게 총 연구비의 계상이 되다 보니 전액 집행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토해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회계법인과 이제 전담기관과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전에는 저희가 산학당 기준 인건비를 인건비 계상률을 책정해서 현물을 산출을 하였는데 요즘은 이제 교수님들의 실수령액으로 저희가 매달 인건비 계상률을 산출을 하라고 지금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이제 저희 연구원분들 선생님께서는 실무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이게 매달 급여 실수령액을 산출하셔서 매달 협약 변경하는 것 자체가 조금 번거로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전에 이제 뭐 작년도에 평균 실수령액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산학단의 기준 인건비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년차에 사업의 실수령액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정확히 논의 후에 현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추후 정산하실 때 현물을 집행하셔서 반납하시는 건이 없으시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지원팀의 그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인사 업무 안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총무팀 백철훈입니다. 저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과제 진행 시 필요한 전반적인 인사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미래의료산업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근로계약은요 2년 이내로 하고 있고요. 예외로 박사후 연구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근로계약 채용은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용 공고,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근로계약서 제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채용 공고의 경우는 저희 과제 담당자 선생님께 채용 공고문을 제출하셔서 워크넷에 게재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구실 내부로 그냥 뭐 연구실 내 사이트에 올리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앞에 게시판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 to 6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생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저희 초단시간 근로계약 있잖아요. 그렇게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중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대학, 대학원 진학도 네, 불가하고요. 단 야간 대학원의 경우는 연구 책임자와 또 연구실의 그런 내규에 따라서 진행 가능하니까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계약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비자를 다른 비자가 아니라 E3 비자를 취득해야지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시는 서류죠.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이제 작성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제 잘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탈자 검증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서류가 되게 법적으로 되게 효력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임의대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서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도 7번의 월급의 부분이 있는데, 내 급여는 이렇게 구성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수당이 붙어 있어요 해서 이 부분도 맘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제 담당자 및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함, 이런 개인정보, 네, 1번에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취업 장소, 취업 업무 적어주시고, 계약 기간. 저희 계약 기간은 한번 하실 때 최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 안에 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네, 만지실 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7번 월급여 부분. 아마 선생님들께 엑셀 시트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시트에 나온 내용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7-2번의 인건비 구분은 선생님들의 이제 그 인건비 재원이 과제가 되잖아요. 그 과제에 관련해서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네, 12분의 1, 또 기간부담금은 11%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다 기존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뒤에 서명하고 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전자 서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인이란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 한 번씩 더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비워주셔야 돼요. 성함만 써주시고, 네, 인 부분은 날인하지 마시고 저희가 전자로 보내니까요. 비워주시고, 그 옆에 이제 동의서에도 네, 성함은 적어주시되 날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서류냐면요. 네, 여기 7번에 네, 월급여가 이제 매월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 과제의 특성상 그런 분들은 추가로 요 인건비 제한 상세 내역 엑셀 파일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나 선생님들이 상하 색깔 부분에 그 내 근로의 날짜 그리고 급여를 입하시면은 자동으로 쭈르륵 산출이 되니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직서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하실 때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근로계약서 기반으로 하고 상실신고를 사직서 기반으로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신고합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소속, 4번, 직위. 직위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살짝 빼먹었는데, 저희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 이 세 가지 직위가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어디 부장, 뭐 어디 뭐 팀장 이런 거 적어주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이 세 가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사후 연구원 내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함,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퇴직 사유 적어주시면 되고 네 아래 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청인 연구 책임자 이 부분에는 선생님들이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서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네, 날인하지 마시고 네, 연구원분들은 주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퇴직 상세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 부분에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지 저것에 따라서 저희가 상실 신고를 하고 그것은 또 이제 그 뭐냐 그 수당이 있잖아요. 그 실업급여. 그거 받으실 때도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서 부분. 확인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출근부와 같이 PDF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보시다시피 직인날인 다 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출근부도 선생님들이 이제 연차를 적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to6 그 풀타임 근로자분들이 계시고 초단시간 근로자분들도 계시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저희가 연차 생성이 안 되죠. 하지만 풀타임 근로자분들은 첫 번째 그 1년 저희 근로계약 가능한 2년 중에 첫 번째 1년에는 한 달 만근하시면은 다음 달에 1일이 생성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쭉 작성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연차다 내가 재계약까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근로계약 기간이 존재할 때 15개가 한 번에 생성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뭐 1년하고 뭐 한 달, 두 달 근무했어요. 근데 휴가가 15개 이거 다 여기다 써야 돼요? 네,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내가 한 달하고, 1년하고 한 달 했으니 뭐 13개 이런 게 아니라 15개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살짝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근로계약서 제출하실 때 내셔야 되는 제출 서류예요. 선생님들 요거 부분도 이후에 이제 PPT로 받아보실 때, PPT 자료 보실 때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무성보 제도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뭐 미래의료 산단의 별도의 규정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대로 저희도 시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과 동일해요. 다만 출산휴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출산휴가가 이제 지금 현재 최대 90일 사용 가능한데 최초 60일 앞에 그 60일은 급여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급여에서 정부 지원금 제한 부분에서는 과제에서 인건비를 보존해 줘야 된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일은 네, 저희가 그 보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요거는 예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표고요. 요거를 신청하실 때는 과제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요 신청서를 30일 전에 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제출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급여 계산할 때, 급여 작업할 때 반영해가지고 급여를 조정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 깜빡하고 이 출산휴가인데 제가 신청서를 못 냈어요. 뭐 육아휴직 신청서 저 못 냈어요. 그런 분들은 급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급여가 지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럼 많아지고 저희도 이제 행정적으로 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셔서 30일 전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도 네, 저희 시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똑같고 단 무급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겠죠.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는데 이게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 변경이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뭐 8시간 근무하는데 1일 2시간까지 단축 가능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내 급여가 줄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급여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단 그 신청서는 저희에게 30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 변경이 있습니다. 네, 무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요 부분은 급여 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또 신청서 30일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가족돌봄 휴직도 네, 저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장 90일 가능하고요. 급여 변경이 있습니다. 네, 무급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꼭 30일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네,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도 무급이기 때문에 30일 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임신기 근로시간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이 부분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출산휴가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제 180일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인터넷 고용입사 들어갔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지 하고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들, 이제 풀타임 근로자분들이시죠. 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분들에 한해서 네,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DC 제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요 선생님들의 이제 인건비 재원이 과제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과제 종료 시 그리고 과제 참여 종료 시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과제에서 퇴직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매관제 팀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매관제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구매 업무란 연구비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여 구매부터 검수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가세 포함 330만 원 이하의 물품과 용역은 연구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이 초과되는 물품과 용역은 산학협력단 중앙구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매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매 업무에서 시기적 분할, 수령 분할, 물량 분할, 금액 분할을 하는 경우 이는 중앙구매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매 규정과 법정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구매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담당자가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구매의 규모나 구매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법적 문제가 없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며 구매 일정 및 목표 수립을 진행하고 구매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에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구매 서류로는 물품 구매 신청서, 거래명세서가 있으며 현금 구매 시 세금 계산서, 카드 구매 시 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매 이후 물품이 정확하게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설치 및 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용역은 제공 후 용역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된 계약서나 요구사항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검사 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앙구매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구비 서류로는 물품 구매 신청서,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견적서가 있으며 물품 구매 시 제품의 기준이나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한 규격서, 용역 구매 시 계약 상대 업체에 주어진 과업이나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당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과업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중앙구매는 전자조달 시스템이 나라 정토를 통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제조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 안내입니다. 계약의 방식에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이 포함됩니다. 내용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을 입찰을 겹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1번 제조사의 독점 계약 등으로 인해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특허를 보유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조건이 요구되어 특정 업체만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해 가격이나 조건을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방식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품목업체 지정 사유서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제 업무 안내입니다. 비품은 단가가 20만 원을 초과하고 내용 연수가 2년 이상인 항목을 의미합니다. 기계기구는 동력을 사용하는 PC나 태블릿 등과 같은 물품을 집기 비품이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책상, 의자 등과 같은 물품을 뜻합니다. 내용 연수는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희는 2020년 이전에 구매한 비품은 10년, 2020년 이후에 구매한 비품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한 비품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품으로 등록된 항목은 자산관리 시스템에 구입일, 모델명, 가격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1회 직접 실사 및 간접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검사 및 검수는 서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품 설치와 검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수 절차나 품질 수량 기타 납품 조건이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거래명세표와 검수 증빙 자료가 일치하신 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구매 업무에서 선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 물품 선구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당월에 처리되며 2월 10월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전표 제출 시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표 생성 시 일원 단위로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수량이 많은 품목은 같은 품목으로 수량을 나누어서 입력하시고 단일 품목인 경우 일원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금 지급 시에 구매관제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관제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는 문의가 간혹 들어오는데요. 저는 구매계약법 제11조에 따라서 필수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부분이므로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관제 발표 끝나고 첫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거나 오늘 발표에서 궁금하신 거나 뭐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자 32페이지에 이제 수의계약 부분을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품목업체 지정 사유서를 수의계약 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쟁 표시로 추정 가격 2,000원 이하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데 품목업체 지정 사유서 작성해도 되나 싶어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가계약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저도 이제 뭔가의 근거를 이제 바탕으로 그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목업체 지정 사유서는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오늘 발표 자료가 책자랑 좀 변경도 있어서 그런데 한 페이지에 탑재가 가능할까요? 지금 들리시나요?
저희가 책자 인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신촌 캠퍼스에서 만든 매뉴얼이거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업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응답 없는 걸로 보고 다음 기술 경영 발표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경영팀 최지은입니다. 기술경영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경영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권리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술 이전과 관련한 계약 체결 및 관리, 발명자 보상 관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구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내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가져가 쓰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발명입니다. 대학 소속의 교수님들과 연구원분들께서 직무와 관련돼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모두 직무 발명에 해당합니다. 발명진흥법 그리고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을 근거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스텝 1 발명 신고서 작성 부분인데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이제 특허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인 YSIS2를 통하여서 직무 발명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발명 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특허법인에 의뢰하여 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그리고 특허 출원 등록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발명 신고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신고서 작성 중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1번 체크로 되어 있는 양도증 부분입니다. 해당 특허 관리를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발명자께서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과 2번 출원인과 지분 약정서 부분인데요. 가끔 교수님들께서 타기관 소속 발명자랑 함께 공동으로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공동 출원이 발생하게 되면 출원인의 타기관을 추가로 꼭 넣어주셔야 하고 그 기관에서 지분을 몇 %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셔서 지분 약정서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직무 발명 신고서 작성할 때 첨부해야 될 파일의 양식은 여기 보시는 노란 색깔 체크된 부분에 함께 양식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연구자의 보호와 사업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므로 가장 첫 단계인 직무 발명 신고에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에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보상 부분인데요.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 기술을 발명한 연구자에게 기술료 순수익의 60%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이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특허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어렵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기술경영팀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